그날 청년은 아무 생각 없이 회장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순간 여 회장은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 팔찌 하나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울 강남 한 대기업 본사 20층. 김영애 회장은 그날도 어김없이 면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모든 임원 면접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비서의 안내에 따라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단정한 인상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듯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중소기업만 10년 가까이 다니셨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큰 회사보다는 작은 곳에서 실무를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김 회장의 손목, 정확히는 그녀가 차고 있는 은빛 팔찌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회장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넘게 차고 다닌 팔찌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간단한 디자인의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평범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왜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차고 계셨어요. 그 순간 김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25년 전에요. 그때 제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 팔찌를 놓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도 영안실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팔찌를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사고 현장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차고 있던 팔찌. 아무도 주인을 찾지 못한 팔찌. 그녀 자신도 어디서 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팔찌. 실례지만 팔찌 안쪽을 좀 봐도 될까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팔찌를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팔찌 안쪽 작게 새겨진 이니셜 K, M&L. 제2 청년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김미숙.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본명이 김미숙입니다. 면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회장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공백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완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면접이 끝난 후 김영희 회장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회의까지 소화하는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 박 기사는 30년 가까이 그녀를 모셔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미러 너머로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박 기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도착한 김 회장은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고 이후의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경찰 조서, 보험 서류. 그녀는 하나하나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 김미숙 당시 42세, 중상. 기억상실 증세 동반. 기억상실. 그녀는 이 단어를 수없이 봐왔지만 오늘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사업, 회사, 직원들. 그런 것들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것들, 특히 가족에 관한 기억은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고 이전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화재로 모두 타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그녀의 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고, 기억상실, 화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 팔찌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손목의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차고 살면서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물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손목에 채워져 있던 이 팔찌. 도대체 당신은 누구였나요? 그녀는 팔찌에 새겨진 이니셜을 쓰다듬었습니다. K, M&L, J 김미숙과 이장희. 오늘 만난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장희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25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1999년. 김 회장은 급하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9년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회사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기억을 잃은 채 오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이장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과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기사,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물어볼 게 있습니다. 10분 후 박 기사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박 기사, 당신은 제가 사고 나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죠? 네, 회장님. 그때부터 모셨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고 나기 전 제 옆에 누가 있었나요? 가족이 있었나요? 남편이? 혹은 아이가? 박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당신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 얼굴을 보니 알겠어요. 당신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박 기사는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지난 일은 묻지 마십시오. 그게 회장님을 위한 겁니다. 뭐가 저를 위한 거죠? 제 기억을 지운 게 저를 위한 건가요? 회장님, 박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일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았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김영희 회장은 청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재민 씨, 오늘 시간 되십니까? 제가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청년 이재민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사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회장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고 재민은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재민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장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3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48세였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군가를 찾아다녔습니다. 누군가를요? 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아버지는 그분을 내 사람이라고만 부르셨어요. 재민이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1월 10일. 오늘도 찾지 못했다. 신문에도 없고 병원에도 없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살아있기만 하다면. 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1996년 3월 20일.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어디 있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는? 저는 어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사고를 당하셨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지셨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실 거다. 사고.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고가 언제였는지. 재민이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색이 바랜 사진. 거기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한 달 뒤에 찍은 거라고 하셨어요. 1991년 8월. 그리고 사진 뒤에 적힌 글씨. 우리 세 식구, 영원히 함께. 1991년 8월 15일 그리고 3년 뒤인 1994년 12월. 재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를 찾아다니셨어요. 모든 병원, 모든 경찰서, 모든 신문사를. 김 회장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994년 12월. 자신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기.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아버지도. 재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사인 교통사고. 사고 장소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길. 김 회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우이동이라고요? 네. 이상하죠? 아버지는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재민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차 안에 오래된 신문 기사가 있었답니다. 1994년 12월 15일자 우이동 산길 교통사고 운전자 중상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 김 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 기사 속 사고 피해자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어머니라고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년 동안 매달 그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찾을까 해서.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재민이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쪽짜리 팔찌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 하지만 절반만 남아있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것을 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머지 반쪽을 찾거든 그분께 전해드려라. 내가 끝까지 기다렸다고. 김 회장은 자신의 팔찌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내민 반쪽과 맞춰봤습니다. 딱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영애 회장은 재민과 헤어진 후 곧장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몰아 우이동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장소. 운전대를 잡은 건 박 기사였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몇 번이고 훔쳐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30년 전과 달리 도로는 포장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박 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김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도로 옆 가드레일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로는 가파른 절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고를 당했군요. 네, 회장님. 박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뭔가 기억의 파편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 박 기사. 네, 회장님. 그날 밤 차에는 저 혼자였나요? 박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대답해 주세요. 차에 저 혼자였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김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누가 함께 있었죠? 박 기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드님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의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고 후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특히 충격적인 기억이요? 박 기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드님은 그 사고에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김 회장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경찰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가족들이 모든 기록을 봉인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서 기억하지 못하자 차라리 그게 낫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회장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김철수 전무님. 김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김철수. 사고 후 회사를 대신 운영하다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오빠가 왜? 전무님은 회장님을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은 고통.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김 회장은 땅을 쳤습니다. 보호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놓고 그게 보호예요? 회장님. 제 남편은 누구였어요? 아들 이름은 뭐였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박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기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 행복한 가족. 이게 저예요? 네. 회장님과 이장희 씨, 그리고 아드님 이민준. 민준이. 김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 사고 당일 회장님은 아드님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출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었고요. 하지만 박 기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그럼 제 남편은? 장희 씨는 왜? 이장희 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의식불명이었고요. 이장희 씨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드님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찌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회장님 손목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 회장은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고통, 남편과 아들을 잃은 고통.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그 기억조차 빼앗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민이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제 아들인가요? 박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민 씨는 이장희 씨가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전처 소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회장님과 이장희 씨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준 사망 확인. 하지만 30년 후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영애 회장은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모든 자료를 뒤졌습니다. 사고 기록, 병원 기록, 사망 진단서. 하나하나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30년 전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병원인데 현재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도 의료 기록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김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병원 좀 찾아봐요. 1994년 당시 서울 강북구에 있었던 한빛병원. 네, 회장님. 이틀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죠? 한빛병원은 1994년 12월에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경영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폐업 한 달 전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10억 원. 김 회장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누가 보냈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금 직후 병원장이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김 회장은 사망 진단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 박종훈. 이 의사를 찾아요. 어떻게든. 네, 회장님. 하지만 박종훈 의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빛병원 폐업 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지운 것처럼. 그날 밤 김 회장은 박 기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 기사,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민준이 시신을 직접 보셨습니까? 박 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대답해 주세요. 아닙니다. 박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철수 전무님께서 모든 걸 처리하셨습니다. 장례도 화장도. 화장이요? 네. 전무님은 아드님을 화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모시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냥 바다에 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신도 없고 유골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이상하지 않나요? 박 기사?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회장님. 제 오빠는 왜 그렇게 서둘러 모든 걸 처리했을까요? 왜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김 회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희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 누구시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들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 한빛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어요. 어린 남자아이와 젊은 여성. 계속하세요. 아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김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중태였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그럼 왜 사망 진단서가? 그날 밤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위압적인 느낌의 남자. 그는 병원장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이 말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김 회장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병원을 떠날 때 아이는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죠? 30년 동안 저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 아이를 데려간 남자는 누구였어요?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이 그를 부르는 걸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김 전무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 회장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김전무, 오빠 김철수, 그럴 리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들은 전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기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기사.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오빠는 왜 그랬을까요? 왜 제 아들을 데려갔을까요? 박 기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속, 회사, 돈. 오빠는 동생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회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후계자인 민준이를 없애면 아니야. 오빠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빠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오빠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거든 나를 저주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나는 내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편지를 구겼습니다.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제 아들을 빼앗아 놓고.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영애 회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 씨,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김 회장의 집 서재에서 재민 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장희 씨는 정말 당신의 친아버지가 맞습니까? 재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대답해 주세요.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너무 달랐거든요. 외모도 성격도 모든 게. 그래서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집에서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서류였어요. 김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입양이요? 네. 제가 태어난 건 1991년 7월 15일.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입양한 건 같은 해 12월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친부모는? 모릅니다. 서류에는 미혼모의 자녀, 친부모 신원 비공개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991년 7월 출생, 그리고 자신의 아들 민준이는 1991년 7월에 태어났습니다. 재민 씨, 혹시 당신 출생 병원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서류에는 서울 강북구 한빛병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한빛병원. 민준이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바로 그 병원.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재민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손목에는 팔찌, 은빛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이 팔찌를 차고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양될 때 아버지가 이걸 떼어냈대요.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김 회장은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가져온 반쪽 팔찌를 3개의 조각,
김 회장의 팔찌, 이장희가 가졌던 반쪽, 그리고 사진 속 아기의 팔찌. 재민 씨, DNA 검사를 해봅시다. 네, 지금 당장. 당신과 저, 그리고 이장희 씨의 유전자를 비교해 봅시다. 재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네, 제 생각이 맞다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회장과 재민, 그리고 이장희의 유골에서 채취한 DNA. 검사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다는 겁니까? 이재민 씨는 김영희 회장님과 이장희 씨의 친자식입니다. 확률 99.99%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재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네, 당신의 본명은 이민준입니다. 제 아들. 재민의, 아니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살았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누군가 당신을 숨겼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이장희 씨는 당신을 찾아 헤매다가 김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당신을 찾지 못한 채.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김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장희 씨는 당신의 진짜 아버지예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찾으려 했고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억했어요. 그럼 왜 저를 입양 보냈다고? 속인 거예요. 누군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아마 제 오빠가. 김 회장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오빠 김철수가 당신을 데려간 겁니다. 사고 후 병원에서. 그리고 입양 서류를 조작해서 이장희 씨에게 보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회사 때문이에요. 상속 때문이에요. 김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으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오빠 차지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으면 언젠가 회사가 당신 것이 되죠. 그래서 저를 숨긴 거군요.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저를 못 찾으신 거죠? 입양 서류가 있었는데. 아마 가짜 서류였을 겁니다. 실제로 당신은 입양된 게 아니라 그냥 숨겨진 거예요. 오빠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 박 기사가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급한 전화입니다. 누군데요? 김철수 전무님의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 회장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유언장을 남겼대요. 유언장을요? 봉인된 편지가 있답니다. 김영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개봉하라고 적혀 있다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두 사람 앞에 오래된 봉투가 놓였습니다.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걸 알았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숨겼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사고 그날 나는 병원에 달려갔다. 내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기억을 잃을 거라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게 기회라고. 회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민준이는 살아 있었다.
중태였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장이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다. 민준이를 키우되 절대 내게 돌려주지 말라고. 그리고 입양 서류를 조작해서 진짜 부모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장이는 울며 받아들였다.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내게 돌려줄 수 없는 슬픔 사이에서. 그리고 나는 장이를 협박했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민준이를 다시 빼앗겠다고. 장이는 5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리고 죽었다. 내 죄가 그를 죽인 것이다. 미수가, 나는 지옥에 가도 싸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다. 민준이는 지금도 살아있다. 내 곁에 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김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30년 만에 두 사람은 서로를 불렀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김영희 회장과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민준아.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어머니다운 것을 해준 적이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미안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왜 찾지 않았을까? 민준아.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걸. 아니, 어쩌면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른다는 걸.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아니,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김철수의. 두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준 씨. 김철수 전무님의 유언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유언입니다. 전무님은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이민준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지분 30%, 부동산, 예금 등 모든 것을 민준 씨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쪽지를 읽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인생을 빼앗았다. 이것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용서해라.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 민준은 쪽지를 구겼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민준아. 김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받아요.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예요. 하지만 오빠도 괴로웠을 거예요. 3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받아줘요. 그게 오빠를 용서하는 길이기도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 회장은 회사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대강당에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 아들,
이민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는 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될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립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이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김 회장과 민준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회사를 지키겠다고 말해줘서. 솔직히 나는 내가 거부할 줄 알았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장희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를 키우시면서도 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다. 언젠가 내가 만나게 되면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라고요. 김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어머니가 만든 이 회사를 지키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장희 씨 산소에 같이 가자. 내가 인사드려야겠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이장희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 조용한 야산. 민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희 씨. 아니,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당신이 나를 찾아다닌 5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민준이를 사랑했는지. 김 회장은 묘비에 손을 대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30년 동안 키워줘서. 그녀는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하나로 합쳐진 팔찌. 이거 여기 놓고 갈게요. 당신과 나를 이어준 이 팔찌. 팔찌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함께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이장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부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희 회장과 민준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넓은 저택에서 모자는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회의 준비는 됐니? 네, 어머니. 기획안 다시 검토했어요. 좋아. 오늘 이사회에서 발표 잘해야 해. 민준은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이사로. 처음에는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회장님, 민준 이사님 정말 일 잘하시네요.
비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머니 닮으신 것 같아요. 꼼꼼하고 치밀한 게.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회장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췌장암입니다. 의사의 말에 김 회장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현재 3기입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1-2년 정도. 치료를 안 받으면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앉아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이래. 3기. 그럼 치료를 안 받을 거야.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치료를 안 받으세요? 민준아. 김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75년을 살았어.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만났어. 이제 후회는 없어.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어머니를 찾았어요. 30년을 잃었는데 이제 또 떠나시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떡하라고요? 김 회장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자. 치료실에서 고통받으며 보내는 것보다 함께 웃으며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민준은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을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민준이 어렸을 때 가보지 못한 곳들을. 어머니, 받아보세요. 정말 예쁘죠? 그래, 예쁘다. 너랑 함께 봐서 더 예쁘구나.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30년 동안 찍지 못한 사진들을. 민준아, 이리 와. 셀카 찍자. 어머니가 셀카를 다 아세요? 요즘 다 배웠어. 우리 비서가 가르쳐줬어. 두 사람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일 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나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면 맛있어요. 김 회장은 서툰 솜씨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탄 계란 후라이, 짠 된장찌개. 하지만 민주는 모든 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거짓말쟁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사랑이 들어갔으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김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회사를 쉬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민준아, 회사는 괜찮니?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미안해. 내 시간을 빼앗아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30년을 빼앗긴 게 저예요. 이제라도 어머니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어느 날 밤 김 회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이동에 한 번 더 가고 싶어? 내 아버지 산소에. 지금요? 어머니 몸이.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우이동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은 휠체어에 앉았고 민준이 밀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 회장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아. 기다리고 있어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우리 민준이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30년 동안 기억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기억해. 당신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민준이를. 김 회장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 여기 놓고 갈게.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그녀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혼자 올 거야. 나는 당신 옆에 누워 있을 거고. 어머니. 민준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나는 행복해. 마지막에 너를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희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고마워.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직원들, 그리고 김 회장이 도왔던 사람들. 민준은 영정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 회사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민준은 어머니를 이장희의 산소 옆에 모셨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영희, 사랑하는 남편 이장희. 민준은 두 묘비 앞에 팔찌를 놓았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팔찌.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계세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어요. 그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두 분의 뜻을 이어 살겠습니다. 회사를 지키고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아.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0년 후 민주는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아이의 이름은 영희였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매년 어버이날 민주는 가족과 함께 우이동을 찾았습니다. 영희야, 인사해. 할머니,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묘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두 분 덕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아래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평생을 살아갈 도시, 그리고 그의 부모가 사랑했던 도시. 영희야,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려줄까? 응. 할머니는 아주 강하고 훌륭한 분이었어. 그리고 너를 엄청 사랑하셨을 거야. 정말? 응.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평생 사랑하신 분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민주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마음을 주면 돼. 알았어. 민주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시간도, 기억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가르쳐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민주는 가족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뒤에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만에 재회한 모자의 이야기.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어도, 비록 헤어져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결국 서로를 찾아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